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7차 모의고사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연표이다. 기흥 목적으로 성립된 기구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을 수용하여, 국사교육 심의회가 만든 것이 기준안의 명칭을 쓰시오. 이거 만든 기준안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972년에 이제 국사교육 강화 정책을 하고 이게 아마 이제 2차 교육과정 후반기 때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3년, 74년에 교과서 제도를 개편하고 국사교과를 독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자주 시험 문제에 나왔던 3차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때 이제 3차 교육과정 후반기 때 교과서 제도를 개편을 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교과서 중에 실현과 극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이제 뭐냐면 그 상학원으로 해가지고 그 국사교과서에 편입을 시키죠. 자,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2년대인데 82년은 이제 4차 교육과정 넘어갈 때요. 예. 그래서 이제 4차 교육과정 때 이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제 왜곡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 수의 통일 필요성을 제기해요. 왜냐면 이제 고대사부터 해서 근현대사까지 교과서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일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충 자료를 보면 이제 4차 교육과정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4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국사교과서 논쟁이 있겠죠. 일단 이 당시 이제 일본의 국사교과서 왜곡 사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의 호쇼사가 임날본부나 이렇게 이제 남한경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어넘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고대사나 여러 이제 신민사회가 잔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그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에 있는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간과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민주화 분위기를 틈타서 그 당시 교과서에 있는 정근대사나 근현대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이제 뭐냐면 비판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정근대사는 뭐 지혜층 위주의 이제 역사 소설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요기 때는 정권 정당 옹호나 홍보, 반공 이데올기, 사회주의 계열을 이제 금기시 이런 것들을 좀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판이 받아들여서 5차 교육 과정에 이제 반영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교육 과정 관련된 내용을 좀 지금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기획에 보면 이제 국사교육 강화 정책 시행해가지고 2차 교육과정 말기 때 만들어진 기구가 있어. 그 기구 꼭 외워두셔야죠. 자, 어떤 기구일까요? 자, 이거는 국사교육 강화 위원회라는 그 기구죠. 그래서 국사교육 강화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국사교육 강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바탕이 됐고 이런 것들이 3차 교육과정에 이제 국사교육과 독립, 국사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안이 있는데,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4차 교육과정 때 그 당시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 일어났고, 특히 고대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비판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수의 이제 통일 필요성이 계기가 돼가지고 마련한 것이 이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이에요. 이것도 명칭 정확히 해주시겠죠?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이제 고대 비문에 이제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농업 경영 방식을 이제 쓰시오.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는 이제 주로 고대 비문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한번 보면 이 고대 비문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자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한문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뭐 쉬운 한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해석이 안 된, 읽지 못하는 거는 넘어가고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인물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적성 출신이라는 적성. 이게 이제, 딱 나오죠. 그래서 적성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세워진, 뭐가 있죠? 진흥왕태에서 세워진 당양 적성비죠. 예. 그래갖고 당양 적성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양 적성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을 이렇게 줬죠. 예, 적성 출신이니까. 예. 어떤 분은 이제 요거 답을 그냥 단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번 연도에 이제 흥하진 문제가 나왔잖아요. 벌써 그 안에 흥하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문이 보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육학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단서를 주면 안 되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교육학적 문제고요. 역사학자나 역사 교육학자들이 그걸 교육학적 지식을 다 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나름대로 이제 역사학에서 나름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료가 주어지고 사료 안에 뭔가 단서를 심어내서 잘 읽으면 점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그 문제만 좀 곤란하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여기 고대 비문의 명칭 이렇게 해결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적성의 전사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 전사법이라는 건 한국사 통론에 이제 좀 익숙한 그 법인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전사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위견이 좀 많아요. 다만 이제 이게 고구려 그 토지제도다. 그래서 왜 근데 신라 비문에 고구려 토지제도 나오냐? 원래 적성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고구려 신라 간의 어떤 중간 지점이 있어. 접경 지역이죠. 그러다가 고구려 땅이 될 수도 있고 신라 땅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신라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려 제도가 좀 있는 거야. 거기를 적어놓은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 전사법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개별 경제이냐 집단적 공동 경제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겠는데 다수설은 이제 집단적 공동 경작설이 이제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입각해갖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더라. 한 통은 보지 마라. 근데 참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 통을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좀 약간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정근대사 부분은 한 통은 지금도 계속 유효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한 통을 보지 말라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한 통을 봐야지 기본 토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3번 이제 볼게요. 3번 보면 가이론의 명칭을 쓰고 당시 교황이 기획의 직접적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아마 예전에 제가 이제 오답을 니은으로 해놨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기획이에요, 기획.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뭔가 책 표지 사진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 사진은 그 소고리 문답서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가르침을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직자들에게 먼저 공부하고 어른들 먼저 공부하고 교인들과 자녀를 교육할 수 있게 저술한 것입니다. 교육용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 자유. 여기에서 이제 딱 단서가 나오죠. 사랑사 개론에 그 루터가 그 당시 이제 그 자기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썼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자유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루터의 저자다. 이런 것들 이제 아주 종교개혁. 그래갖고 이제 뭘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자유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의인설이다. 의인. 의인은 뭐냐? 의인은 이제 그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에 보면 스스로 의롭게 할 뿐이다. 구원을 받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미 정해졌다. 구원을 받는 사람. 이거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중재를 해주고 실성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방박하고 루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냐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죠. 이게 의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뭔가 이제 그 칼뱅과 비슷하죠. 칼뱅의 예정설. 근데 칼뱅의 예정설도 뉴트의 의인설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왜냐면 이제 신규 교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나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이제 가인의 명칭은 의인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당시 교황은 이제 누구예요? 레오 10세죠. 자, 레오 10세가 이제 면벌부, 특히 독일에 이제 갖다 팔게 되죠. 그래서 면벌부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 면벌부를 왜 그 당시 레오 9세, 10세가 그걸 이제 판매를 했을까? 직접적 이유죠. 직접적 이유는 그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수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이 면벌부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갖고 완전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다 대기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면벌부를 사면 자기가 연옥에 올라가면 전쟁 중에 죽을 때 연옥에 올라가면 면벌부를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 티켓이 곧바로 주어진다. 연옥을 이제 통해서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이제 티켓이 주어진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제공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이게 철도 부속망도 있고, 보니까 이제 여기 산림 체벌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상 체벌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열강대 이권 침탈 내용이죠. 이거는 무슨 대 이유죠? 아간 파천 이유죠. 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써보고, 열강대 어떤 근거로 이권을 요구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때 정부는 이제 물론 열강대 강요에 의해서, 체육대에 의해서 이제 준 것도 있지만, 정부, 그 당시 구한말 조선 정부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 열강대에게 이권을 이렇게 균적 나눠주면서 특정 군이 조선을 식민지화 막으려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쪽의 열강들이 이제 이권이 한나라가 독점을 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열강들이 이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도 주고 소련에도 주고 소련이 한다 러시아죠. 네, 프랑스도 주고 독일에게 주고 등등 이런 나라들에게 주면 이들이 뭐에 각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력들이 와서 어떤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독점하고 식민지화 시키는 걸 이제 뭐냐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적 입장에서 이의제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줬다. 그 뭐냐면 쓰시면 되고요. 이게 교과서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열강대 어떤 근거로 이제 이걸 요구했는지 쓰시오. 체국대우죠. 체육대우는 말 그대로 최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예요. 뜻이에요. 그래갖고 A와 B가 맺어질 경우에 그 유리한 조약이 그 C 국가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럼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기획제도의 명칭을 쓰고 기획의 시초가 된 명나라 조직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기획의 실시 배경과 역할을 각각 쓰시오. 좀 요거는 좀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명칭만 알면 이거는 알게 아실 거야. 이 제도에 여기 들어간 강의 47년에 실시한 제도는 보갑제죠. 보갑제. 보갑제는 어제도 좀 들어봤죠? 원래 이 보갑제는 청나라 때 처음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강희제 때. 예전에 만든 제도는 아니고 강희제 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요.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죠. 명나라 때 왕수인이 그 양명학자로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만든 그 제도가 보갑제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갑제가 그 당시 붕괴되고 있었죠. 16세기 이후에. 그래서 그걸 대신해 갖고 항총사의 자치나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보갑제인데, 그거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게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면서 강희제 때 이 보갑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보갑제를 확산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 시초가 된 명나라 조직은 이제 그 왕수인의 시가패법, 이 보갑제의 어떤 기본이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시가를 일갑을 조직하여 시가도 일갑을 조직하여 연대 책임하여 도적 방비와
한촌의 질서 유지를 임하도록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이 왕수인은 왕양명이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양명학자도 되게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양명학자뿐만 아니라 또 뭐 군사 전략가로서 예전에 반란도 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갑제를 만드는 등 상당히 뛰어난 행정가적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실시 배경과 역할을 쓰시오. 자, 이게 뭐냐면 배경은 이갑제가 이제 일족법을 시행할 때부터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항춘 질서의 유지와 시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보갑제가 이제 실시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왕수의 시가폐법이죠. 그 당시 이제 보갑제라고 또 별칭을 이렇게 불렸던 거고. 자, 하여튼 그 역할은 이제 호구 관리라든지 치안 유지, 그 다음에 조세 징수 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했다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은 그리스 독립에 관련된 학습 자료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뭐 그리스 독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무슨 혁명 때문에 무슨 체제의 붕괴를 못하는 거죠? 그죠? 빈 체제 붕괴.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리스 독립인데, 자, 하여튼 그 탐구 문제 내용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이제 보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민의회가 그리스 국민에게 하면서 이제 그 있는데, 국민의회라는 것은 그리스의 이제 임시의회죠. 오스만 투르크와 대항할 때 이제 만들어진 임시의회를 얘기한 건데, 자, 여기 뭐 유럽 기독교 국가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문명의 그 굴로 문명이 굴로 문명의 이게 제가 나중에 볼게요. 글로 나가기를 희망하며 길이네요. 길. 자, 길로 나가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에 맞서 벌여왔던 국지적 은밀한 투쟁을 하나의 전쟁을 결집하였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리스 독립에 대한 메트의 반응 및 인식을 서술하시오. 자, 일단은 메트의 입장 때는 이제 그 빈체제의 어떤 군현을 뜻하는 거, 자기가 만드는 질서를. 그리고 이 그리스 동맹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트는 별로 탐탐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또 오스만 투르크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야. 예, 예매하죠. 그 사람의 입장이.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냥 방치했어. 무간섭주의를 주장하면서 방치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냐 그리스 독립전쟁은 트로코에서 진압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트로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로코가 또 뭐냐 그리스에 상실할 경우에는 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유럽의 균형을 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트로코 지원할 수도 없고 이제 유럽인들 뭐냐 눈치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트로코 지원할 수 없고 그래갖고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획이 주도했던 그리스 국내 정치 세력들 명칭 쓰시죠. 이거는 생소할 텐데 파나리오트파가 있어요. 예, 파나리오파.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파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니엔의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이유를 쓰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이라는 건 그리스 독립전쟁이죠. 그걸 왜 개입했냐, 영국과 프랑스.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기 가갖고 돈 쓰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요때 그 그리스 독립동맹 누가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하냐면 발칸 방면 진출했던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리스 독립이면 그리스가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그래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 일방적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디귿과 니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각각 쓰시오. 디귿은 아까 지금 얘기했고요. 자, 니은은 그리스 전쟁은 유럽 보수 반동 보수 체제의 결정적 붕괴를 의미한다.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기존 정부의 전복행위도 탄압했던 오국동맹,
그러니까 사국동맹이 발전된 것이 오국동맹 목적이 깨졌죠.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보수주의, 정통주의, 형상 유지 정책,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영향을 받고 어떤 정부가 타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오국동맹이 맺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쓸모없게 된 거야. 그것도 이제 오국동맹 안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 동맹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이런 것들이 붕괴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개념학습과 관련된 개념학습. 근데 개념학습은 이제 중에 하나가 뭐냐 5개념 드러내기라는 게 있어요.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녹색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냈는데 자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개념학습은 5개념 드러내기 이 관련된 건데 자 5개념을 통해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을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그래서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고 과정을 유도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중심의 문답식과 토론식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거기는 이제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도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간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탐구 활동의 가설 설정 단계죠. 자료 제시, 갈등 단계, 가설 검증, 해결 단계, 가설 설정 및 확인, 적용 단계, 개념 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 탐구 활동하고 뭐가 연결됐죠? 학습이 같이 연결됐죠. 그러면 이거는 개념학습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탐구학습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개념학습 범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탐구활동은 그 자체가 나오면 이제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 유형하고 뭐 사료학습 모형하고 뭐 이렇게 개념학습 모형 등등하고 융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탐구학습보다는 이제 개념학습에 속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요 단계, 직관의 단계, 갈등의 단계, 해결 단계, 적용 단계. 요거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요거 단계가 물론 직접적인 물어보진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 예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관 단계 5개념 드러내기, 그리고 자료 제시, 그다음 갈등의 과제 수행, 그다음에 이제 해결 단계는 직관 단계에서 보였던 5개념 갈등의 단계에서 확인된 개념 보충 토론, 그리고 적용 단계는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한 과정을 통해 강화 이런 등등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그 단계마다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구체적 예를 만들어놨어요. 고조국의 신진사 대부 개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모의고사 넘어가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직관 단계 자료 제시, 갈등 단계,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요거는 해결 단계죠. 그리고 가설, 탐구학습 단계는 가설 수정 및 확인 단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민국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있어요. 중화민국 원래 한족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족 외에도 뭐 위구르족, 몽골족 이런 것들 다 중화민족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갈등 단계 제시하고 그다음 해결 단계, 적용 단계 이런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가단계 명칭을 쓰고 그다음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지 개념의 일반적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뭘 써야 될까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거. 예전에 그 중화민족이라는 거 한족만 대상으로 했죠. 근데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통일된 다민족 눈에 입각해서 한족 외에도 위구르족, 몽골족, 조선족도 중화민족에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선족 역사도 다 어떻게 동국 역사도 동국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게 좀 이게 상당히 왜곡된 인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 그리고 같은 개념이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한 사람이 독특한 개념의 준거, 개념 형성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고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 시기, 사회에 따라 또 달리 적용할 수 있고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또한 사안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단계, 적용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활동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오늘날 중국에 대해서는 중화민족 개념은 다민족 통일국가에 입각해서 한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포괄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한 동북공정 이런 입장이 나온 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보면 예, 어떤 답을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냐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강화한다. 예, 그리고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속성을 확인하거나 속성을 수정 또는 새로운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속성이나 속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려 개념의 수정을 다층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있는 거니까 5개년 드러내기 위한 그 개념학습 모델을 뭐냐면 장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녹색책이 있는데 자, 인지적 갈등을 자극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의 문답식, 토론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소모동을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탐구식, 그 다음 토론식, 수업을 혼합한 오타네요. 자, 수업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지만 교사가 질문을 가지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이게 정확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렇게 답안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저자 기획을 무엇이라고 이제 불렀는지 말해보고 후에 디귿의 입장에 보여서 니은을 정답화시키는 견해를 한 줄이내 쓰시오. 12세기 유럽에서 니은을 받은 업적을 종사했던 민족을 쓰고 종사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잘 모르면 출처를 보시면 되겠죠. 신학대정. 예, 요건 아키나스죠. 아키나스고 아키나스의 경제관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건 아키나스의 경제뿐만 아니라 그 당대 경제관이나 보시면 돼요. 당대 중세 경제관이 아키나스의 인식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래서 정통적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이걸 뭐 하냐.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필요악이겠죠. 예, 이자가. 자, 하여튼 이자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상거래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상거래를 이제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요때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고 살 때의 뭐냐면 지분의 가격, 물건 살 때의 지분의 가격 이것은 뭐라고 이제 그 당시 아키나스는 얘기했냐면요. 자,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걸 공정가격이라고 했어요. 공정가격. 그래서 지분한 정당한 가격, 그 물건에 맞는 합당한 가격을 공정가격 이렇게 이제 칭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문장은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건 제약이다. 그러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얘기하고 왜 그것이 부당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디귿의 입장에서 불구하고 뒤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정당화시킨 견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디귿이 뭐냐? 제가 지금 안 적어놨는데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존재하는 것을 팔고 그것을 분명한 불평등 야기하며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요거죠.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그 부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그게 하냐? 지금하고 비슷하다 보면 이자를 왜 받겠어요? 예. 이거는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남한테 빌려주면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이제 갖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줄 때 위험 부담이 있어. 떼먹을 가능성이 리스크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의 권리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를 할 때 자기가 떼어먹을 수 있는 그 뭐냐면 위험 부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에 받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금리를 정할 때도 많이 뭐냐면 결정이 되죠. 자, 예를 들어 개인 간의 은행 간의 결의를 할 때도
신용도가 높고 자산소득이 높고 돈이 많고 앞으로 뭐냐면 빚을 잘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은 리스크가 적은 사람은 금리가 낮죠. 근데 신용도 낮고 그 다음에 뭐 자산도 별로 없고 직업도 별 볼일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은행에서는 빌려주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 가보면 금리가 뛰잖아요, 막 점점. 그거 뭐냐면 자기가 뛰어먹을 것 같은 그 위험도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야. 그래서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문제가 12세기 유럽에서 디귿을 받는 업적. 그러니까 빌려준 돈의 이자는 부당하다 하면서 그 관련된 민족을 쓰시오 받는 업적.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디귿에서 이제 비난한 아유, 잠깐만, 니은이죠, 니은. 왔다 갔다 했네. 예,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는 거, 요거죠. 예. 그래서 니은에 이제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부업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유대인들은 12세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거기 종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12세기 이후, 때 한데 12세기 이후, 13세기 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예. 그래갖고 왜 쫓겨나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가 이제 너그러져서 기독교인들이 이자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유럽인 중에 뭐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제일 금융권 오늘날 말하는 금융권에 쫓겨나고 대신에 이제 보통 없는 사람들한테 취급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대부업체 이런 정도에 갖고 이제 있는 그 업체들 이제 하다 보니까 고금리를 이제 이렇게 서민들이 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되게 신용도 높고 그런 사람들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 데리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대부를 해줬는데 이제 12세기, 13세기 넘어가서 13세기 이후부터는 다른 민족들도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그 영국이나 프랑스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터에 밀려나갖고 저쪽 이제 오늘날 말하면 러시아 그린이나 뭐 이런 그 대부업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인식이 찍힌 거죠. 그러면 12세기 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업무에 종사했냐?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해갖고 그 당시 그 중세 유럽 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지를 못 가졌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돈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업이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이제 유대인의 박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근현대 넘으면서 현대 넘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업자로 성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대금융업 가문이 노스차일드 가문, 유대인 가문이죠. 그 가문이 거느리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 이제 쓰시면 돼요. 종사를 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반유대 감정 때 거의 모든 생업을, 뭐냐면 배제된 유대인들, 특히 토지를 소유 못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금지된 대금을 종사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11세기 때고 13세기 이후부터는 아까침의 이유로 이제 뭐냐면 리스크에 대한 보상받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해 줌으로써 다른 이제 그 민족들도 같이 하게 되면서 경쟁에 밀려서 주로 고리 대업을 하다가 서민들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자를 하다가 더 안 좋게 찍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빼먹은 게 있어. 8번을 빼먹었네요. 예. 자, 8번을 이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고려의 석영 경영 방법에 관련된 사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서북 이북의 땅을 적에게 넘겨주고 항저우부터 저령까지 이르는 경계선을 국경으로 정하자. 의견도 제기했다. 근데 성종도 땅을 떼어주자는 의견을 따르고 하는데 이때 이제 누가 반대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서희가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건한의 1차 침입과 관련된 거야. 1차 침입 때 건한의 1차 침입이 70만 대군이 온다니까 쫄아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미리 떼주자는 할지론이 등장했죠. 예. 그래서 이걸 반대해서 그냥 서희가 건한이 원하는 것은 요 땅이 아니다. 우리하고 이제 통교를 해서 송나라와 우리가
교장을 막으려고 한 거다. 이걸 파악을 해갖고 단파를 지은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얻은 땅이 강동 6주고요. 자, 그 배경은 이제 그 건한 1차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종 때 니시의 성경의 간지 정비 내용이요. 서경은 이제 이후부터 상당히 뭐냐면 태조 때부터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북방 정책 일환으로. 그래서 분사제도도 이제 실시하고 분사제도가 이제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이제 거쳐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성종 때도 이제 서경의 어떤 간지 정비, 분사제도 간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을 이제 분사 사연대에 설치한 기점은 분사 체제 갖추기 시작했다. 뭐 분사 사연대까지 쓰면 더 좋고, 일단 그 태조 때 실시한 분사 체제가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명칭을 쓰고 디귿이 전환으로 된 디귿의 명칭이 전환되었던 정치적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고려 태조 원년의 평양을 항폐했으며 염주, 백주, 항주, 해주 등등 백성들 이주시키고, 왜냐면 태조 때 이제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3인 정책을 한 거죠. 대도부를 만들었다가 얼마 뒤에 서경을 하였고 광종 11년 서도로 불렸으며 목종 원년에는 이 명칭이 있죠. 이건 호경이라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생소하죠? 예, 근데 호셈이 있기 때문에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호경이라고 했던 그 정치적 배경은 뭐냐? 그 당시 이제 천주태후가 이제 집권하고 있었죠. 실권자가 천주태후죠. 이 천주태후가 그 당시 항주 항보시 집안이 관련돼서, 항주 항보시 집안은 그 당시 패서 출신 가문 출신 호족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항주 항보시 일파가 서경색이 다시 우세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강종 때는 우세하지 않았냐? 그때 강종 때 서도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떤 걸 물어보셨다고 심포지엄을 보니까, 이 서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교과서든지 통론든 뭔가 서경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포지엄은 서도라고 부르면서 서경의 지위를 격화시켰다 이렇게 썼어요. 심포지엄에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답변을 이제 좀 해드렸는데, 이거 아마 이제 저자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일단 심포쌤이 요즘에 고조서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서도라고 이렇게 해서 비하한 건 뭐냐? 그 비하보다는 이제 단죄가 격화된 것은 뭐냐? 보면 그 강종 이전에 누가 있었죠? 강종의 형이었던 정종이 있었죠. 정종. 그 정종은 왕신명과 손을 잡고 서경에 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서경에 천도하려니까 이제 서경에 천도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예, 뭐 궁궐도 짓고 간청도 짓고 도시계획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하다, 토목공사 막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백성들이나 호족들의 원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종이 즉위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자기 형이 펼쳤던 이 서경청도를 철회하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아직 강종이 마음껏 약화됐어요. 나중에 이제 7년 이후부터 강화되고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경을 이제 천도를 이제 뭐냐면 그 백지화시키고 서경을 뭐라고 부르죠? 서도라고 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세종시 있죠. 세종시.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이제 세종시로 이제 서울을 수도했는데 여기 이제 세종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났죠. 대법원인가 헌법재판소인가? 하여튼 그때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나왔죠. 이것은 그 간습헌법에 유예된다. 나는 뭔가 헌법 위에 그 이전에 간습헌법이나 매매한 얘기로 서울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서울은 예전에 간섭법 때부터 계속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세종을 옮기는 것은 간섭법이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야.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간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 세종을 특별시, 특별행정시로 만든 다음에 정부 부처 중, 중앙 정부 부처 중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떼가지고 이쪽 이전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행정시로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입장 올 때는 격상을 시킨 게 아니라 격화를 시킨 거죠. 예. 왜냐면 원래 수도였다가 특별행정시로 바뀐 거잖아. 예. 수도가 더 높은데, 마찬가지로
서도, 그러니까 이제 서경을 수도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개경이 이제 수도고 서경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경 제2의 도시 이렇게 해서 서도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간제가 격화된 거죠. 이렇게 명칭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저자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냈으면 예를 들어 강종 때 서도를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냥 내용을 보고 뭐 그냥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썼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요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살펴보고 그래갖고 이제 내용 맥락 보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강종 11년에 서도도 있는데 강종 11년 이전부터 이제 뭐냐면 서경을 천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쳐냈고 강종 11년 전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문에 1년 2년부터 서경천도 쳐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다가 서도도 그냥 강종 11년 서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경천도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무산시켰고 그리고 강종 11년 때 이걸 확정짓기에 서도다 명칭을 해서 간제를 격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을 격화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서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획의 주된 조직 방법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조직 방법을 다룰 때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그리고 이 조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죠. 요때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국사 교과서라는 명칭이죠. 지금은 한국사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통치구제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있고 정치에서는 고대정치, 중세정치, 근세정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연대기 방법이 아니라 분야사, 분류사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사, 경제사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경제, 사회 이렇게 이제 분류사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제가 한번 그때 초임 교사였는데 가르치기가 힘들었어. 고대 갔다가 중세 갔다가 갑자기 또 고대 경제 했다가 중세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사 그 개정 때 바뀌면서 이게 이제 분야사가 다시 뭘로 바뀐 거예요. 연대기 주제사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연대기별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그 조직 방법의 명칭은 일단 분야사이죠.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이 나왔죠.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이제 역사적 사실 각 분야에 나누어 단편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치사 다룬다 해서 정치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군사, 경제, 뭐 사회와 연결시켜서 같이 다루겠죠. 예. 그리고 사실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 해당 분야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내용 조직 방법에 나온 게 이제 장점, 단점.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장점, 단점을 꼭 한두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장점은 이제 그 뭐냐. 일단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쉽고 흥미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간 개념, 변천 및 계속성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 학습을 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각 분야의 역사 변천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단점이죠.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재가 없다. 모든 분야를 분조적으로 완화한 체제되어 있어 전체 역사를 조감하기 어렵다.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르게 읽기, 깨트리기 등등 있는데 다르게 읽기는 이제 종전의 어떤 관점에서 다르게 읽는 거죠. 요즘에 서구 중심적, 남성 중심적, 승리자 중심의 역사에서 그 비서구, 여성 중심적, 패배자 중심의 역사 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뭐냐면 다르게 읽기는 또 뭐냐면 큰 사회에서 벗어나 위대한 사람 역사에서 벗어나 항상 우리가 지금 평민들 있죠. 평민들의 역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미시사라고 해요. 미시. 작은 걸 통해 크게 읽는 거. 사회 구조를 읽는 거. 그래서 무명의 인물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읽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다. 그 깨트리기는 앞에 이제 다르게 읽기, 미시사,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총재가 깨트리는 거. 기존의 어떤 프레임을 다 깨는 거예요. 역사학에서. 예. 자, 이런 것들인데 요런 방법론을 이제 도입한 게 뭐냐? 이거는 신문화사예요. 우리가 이제 다르게 깨트리기가 좀 약간 생소하긴 하는데 일단은 요건 제가 논문책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런 것들 이제 방법론을 알면 신문화사라고 유출하면요 금방 또 다 풀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자 가와 다의 관점에 방영된 뒤에 그 내용 역사의 명칭 쓰시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신문화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 관점은 역사에 도입할 경우 유용한 점을 기억을 고려해 쓰시오. 그래서 미시사라고 불리는 작은 걸 통해 읽기는 단지 역사 속에 사려져 간 이렇게 못하네 띄어쓰기 되겠네 사려져 간 그 무명 인물들의 개인적 역사를 복원시킬 것뿐만 아니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미시사적 측면에서 신문화를 쓰면 역사학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중의 새로운 각도를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경제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의 민중이나 지배계급과 민중의 갈등 같은 이론적 영역적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의 민중의 삶을 조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관점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걸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거기. 자, 문화영상을 나타난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죠? 맞췄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했다. 뭐 국지적 형상에만 관심을 가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갖고 그 밑에 큰 그림인 메커니즘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을 움직이는 구조를 보지 못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른 역사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밝히는 데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거시적 흐름에 따라서 문화를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히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다. 거시적인 것들은 뭐냐면 버리고 이시상 단편적인 것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어 문제 볼게요. 이게 현대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유신 정권과 관련된 근데 오타네요. 예. 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죠. 자료 A는 대통령 특별선언이야. 유신 정권이 이제 유신헌법이 공포하기 이전에 1972년에 공포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1972년 10월 17일 19시 7시에 기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및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꼭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이게 그 대통령 특별선언이거든요. 대통령 특별선언 하나 가지고 이제 헌법을 정지시켰어요. 얼마나 말하면 대통령령을 가지고 헌법을 등에 정지시키는 최상의 뭐냐면 법은 헌법을 정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법 체계성을 볼 땐 하극상 이뤄진 거예요. 하극상. 그래서 이제 요때 비상국민회의가 이걸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1972년 10월 27일까지 니은하는 헌법 개정을 공포해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 내용을 이제 여기 들어갈 내용을 쓰면 되겠죠.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시고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헌법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위와 관련된 건데 여하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투표에 맞춰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유신헌법 체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대변하는 그는 3일 민주구국선언문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1976년에 했는데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료 A 이전에 국민기본법을 제한한 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거 좀
생소할 텐데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게 1971년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법의 내용은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어요. 심부름에 있는 내용들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디귿의 명분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니은은 아까 제 얘기한 것처럼 평화헌법,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정당화 시켜줬죠. 자,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의 결과가 북쪽에서는 이제 김일성 독재체제, 주석제를 이제 만들고 사회주의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는 이렇게 유신헌법의 체제를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것이 요런 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자, 자료 B의 명칭을 써보고, 아까 이제 자료 B의 명칭은 3.1 민주구국선언만 쓰고, 당시 정부가 니은 같은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반유신 세력들이죠. 이런 걸 탄압하기 위해서 디귿의 어떤 권한을 이용할까? 헌법 개정에는 그 어떤 권한이 있냐면 긴급조치 권한이 있어요. 이 긴급조치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긴급조치를 이제 하면 그 당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신헌법이라도 이제 일부 이제 기본권을 명시해놨거든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지시킬 수 있어. 예. 그래서 일개 대통령령이 그 헌법을 능가하는 어떤 초헌법적인 어떤 뭐냐면 명령이 긴급정치법인데, 이 긴급정치법은 나라가 진짜 위기 있을 때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야. 예.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났거나 어떤 경제적 위기, 큰 위기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대통령 영어로 이제 공포할 수 있는데, 실제 공포 사례를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고 1호부터 해서 9호 때까지는 언제 자신의 이제 완전 독재체를 강화시키거나 자기 저항하는 세력들, 반유신 세력들 탄압할 때 항상 이 긴급조치법을 사용해요. 악용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법에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잡혀가고 감옥살이 한 사람도 많고 그런 건데, 자, 긴급조치법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주 5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복바로 전공 B로 넘어갈게요.